자, 토지의 특성 배우고 있죠. 자, 14페이지로 갑니다. 토지의 특성의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중성까지 갔죠. 자, 14페이지입니다. 개별성하고 인접성이라는 게 남았는데요. 자, 앞쪽에서 이제 부동성이라는 걸 배우신 이 부동성과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이라는 것은 토지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대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 내는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자, 건너편의 토지와 여기 토지가 틀려요.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어렵다.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하나씩 개별화시키고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자, 이 땅의 토지는 가진 사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화돼 있죠. 독점화 시킨다. 특히 이제 개별화를 시켜야 되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별성은 이제 비대체성. 모든 토지는 위치나 크기, 모양 등의 차이가 있다. 토지의 이와 같은 특성을 이제 개별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을 배제시킨다는 건 뭐냐면 물건의 가격이 하나의 가격이 다 적용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충 설명은 이 칠판 두 개가 완전 경쟁에서요.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은 하나의 가격에 성립된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제품에 대한 이 동질성이 없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생 특징은, 자, 개개의 가격, 이 가격, 수익, 감가 등을 개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거죠. 자,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자, 표준지 선정을 곤란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잠깐 OT 때 얘기했지만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한 3천만 필지가 토지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토지의 표준지란 50만 필지를 선정하는 거죠. 근데 표준지라는 자체가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는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현상을 개별화시키고 개별 분석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미음번에 나와 있는 얘기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파트가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동질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동질성과 공개성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콜라를 사 먹으셨습니다. 코카콜라를. 그래서 이제 캔 콜라가 뭐 700원 한다. 그럼 700원 이제 전국적으로 다 700원이라고 하면, 자, 한 번 사게 되면, 동질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가격과 물건에 대한 정보와 그거에 대해서, 아, 이 코카콜라가 콕 쓰면서 맛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이 부동산은 비동질성을 강해요. 틀리다는 거죠.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한다는 것은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표준화성과. 그 다음에, 자, 칠판 두 개는 똑같게 생겼기 때문에 본사에서 물건 띄어다 팔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 유통구조로서 소매상 도매상이 있는데 토지에 소매상 도매상이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비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유통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건 다 비가 들어가고요.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은 쓰림인데 이게 다 비동질성이라는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이 원리나 이론 도출을 어렵게 한다. 부동산마다 전부 틀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이론이나 원리가 일반화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때요? 공부하는 방식이 다 틀리겠죠. 그러면 점수도 다 모의고사를 보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인접성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과 연관된다는 게 인접성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연결성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부동성을 배우셨는데 29번지와 30번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요. 30번지에 어때요? 여기는 쓰레기 밀입장이 아니라 근린 상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는 이 인접성이라는 것은요. 오른쪽에 가시면 어딜 보냐면 디귿번에 보시면 토지 이용을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게 돼요. 협동적 이용을 필요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 상린관계라는 걸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이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소유와 관계에서 경계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경계를 이제 실로 이렇게 매달아서 측량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경계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외부 효과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올라가고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값어치 떨어진다 그랬죠. 토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성과 더불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외부 효과 문제를 야기시키고요. 두 번째 정해 효과를 발생시켜서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에 대한 근거가 된다. 자, 개발 이익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환수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에 대한 그 사회적 환수라는 논리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근거가 됩니다. 자, 29번지 땅이 정부가 개발을 하면 30번지 인접된 토지의 30번지는 값어치가 갑돌이 땅이 올라가요. 그럼 개인의 노력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개발이익이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다 보니까 불로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하는 논리는요. 인접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했고 리을번 해보시면 인접지에 받으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자, 개별성으로 해서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접성이 용도상의 대체가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암만 여기가 인접된 토지들의 100m 이내가 거의 용도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포크레인을 뽑아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 대체는 어렵지만 만약 여기 강남역 사거리라고 하면 건너편에 있는 물건이 용도적 측면에서는 가능하죠.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는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만들어낼 수 없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고 건물은 감가가 되니까 이 생산에 대한 재생산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구해서 소모되면 감가되면 값어치를 구하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원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사례 토지가 있고요. 대상 토지가 있다. 그럼 건너편에 있는 토지보다는 옆에 있는 사례 토지가 더 신뢰성이 있죠. 용도면에서 인접성 때문에 더 대체 관계가 성립이 돼서 비교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특성은 부분은 연계가 있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는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자연적 특성이 더 출제할 비중이 높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토지를 대상으로 가지 행위를 갖기 때문에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징으로 우리가 후천적, 가변적, 신축적, 인위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좀 그래도 그나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적 특성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5페이지에 있는 인문적 특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용도의 다양성이 먼저 나오죠.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게 이제 첫 스타트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채용의 판단 근거라는 게 있어요. 채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 채유용이라는 건 이 부동산에서만 쓰는 얘기인데요. 최적의 이용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 용도로 이용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보통 상업지역이니까 공장이 아니라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져야 되죠. 그래서 채용에 의한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용도 쓰임새가 많다는 얘기예요. 조건 합품이 있다면 가장 좋은 걸 선택하자는 얘기죠. 채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고요. 적지로는 제가 나중에 이 입지 파트에서 해드릴게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가격 다운설이라는 것은 간단히 본다면 자, 우리가 용도에 따라 가격이 가치가 다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것보다 가치,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 이용이라는 건 뭐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새로운 용도로 창조가 되겠고요. 토지용의 전환과 이행이 가능하다는 건 후보지와 이행지를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종성으로 앞쪽에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를 통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그럼 없던 토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용도가 전환된 거죠. 그럼 택지가 값어치가 오른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런 거는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쪽으로 공급하니까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나가긴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수용급 파트에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라는 건 공급이 안 됐습니다. 얘는 공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서플라이 커브가 가격을 상승시키면 양을 그만큼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실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합필한다, 분필한다, 합치는 것을 병합이라고 하고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합필, 분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규모의 변경 가능성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규모의 변경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 인위적으로 사람이 규모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용도에 따라 토지 규모가 달라져요. 잘 합치면 토지 가치가 증가되고 잘못하면 토지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거지도 단독 연립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을 좀 지원해서 최유하게끔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9개의 필지가 서로 다른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합치면 대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를 크게 해서 가치를 올려서 프로테이지는 이 여러 개의 토지형에서 수개의 획지가 일체로 이용될 때 사용되는 얘기예요. 효용성이 증대된다는 거죠. 그건 병합 분할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고요. 3번 가격제 원칙은 체크하지 마셔도 됩니다. 별로 안 나오고 넘기시면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병합한다고 값어치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가될 수 있고 증감가될 수 있고요. 분할도 마찬가지죠. 분할한다고 해서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가될 수도 있더라. 자, 5번에 이제 부동성과 관련돼서 한정가격이 전제된다는 것은요. 자, 한정가격은 만약에 A 토지가 있고 B 토지, A 토지 갑돌이고 B 토지는 을돌입니다. 그럼 1억씩 거래되면 따로 거래되면은 값어치가 떨어지죠. 근데 합치게 되면 3억으로 건축 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정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저기 떨어져 있는 C 토지가 날라와서 붙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과 함께 적용하여 한정가격을 우리가 개념을 제시한다는 것도 병합 분할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병사, 그죠? 용병을 사야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하더라.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용병사라는 앞자를 외웠죠. 그러면은 29번지와 30번지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 공원이 있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 위치란 파트를 이 뒤쪽 파트에서 이제 배울 텐데요. 절대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부동성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는 건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죠. 토지가 옆에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사경행이 위치가 환경이 바뀔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터치한다면요. 자,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은 토지의 자연적 위치, 물리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사경행은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변한다는 건 이와 같이 주위의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병사, 이 사회적, 경제, 행정적도 인문적 특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한다는 것도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염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은 부분은 연계가 있기다. 부분은 연계니까 살림을 잘 못하니까 용병을 사야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염두에 이제 숙지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에 배우실 부동산의 본질, 속성, 존재 가치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염두에 그냥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봅니다. 16페이지의 부동산 본질 속성은요. 출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자, 공간과 위치 위주로 이제 염두를 공부하면서 보는데요. 우리가 16페이지죠. 부동산의 본질, 속성 또는 존재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라는 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이 가치라는 것은요,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부여합니다. 사람마다 부여하는 것이 다르죠.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고요. 자, 이 공익적 가치가 우선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익적 가치가 우선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토지라는 자체는요, 토지도 가치를 갖는데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과 우리라는 와이프가 자, 마트 가서 참기름을 골라요. 그럼 갑이 딱 고르고 유순이가 딱 부부끼리 골랐어요. 가치가 틀리겠죠. 참기름이 스스로 가치를 갖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는 왜 샀어? 나물 무치려고. 여보는 낚싯대 닦으려고 그런다. 메롱 그럽니다.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스스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별로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이라는 단어와 자산이라는 단어가 그 가치가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산으로 보느냐 이게 틀리는데요. 자, 자연으로 본다는 얘기는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럼 땅이 많은 게 아니라 땅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앞으로 보존,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으로 가야 되고 앞쪽에서 왜 사회성 공공성으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책에는 나중에 기본서에 나오겠지만 사회성 공공성으로 토지 공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사익 가치보다는 공익 가치로 봐요. 자, 그래서 자연으로 본다면 토지를 자연으로 파악할 때는 자연 환경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자연 환경은 햇빛, 바람, 기후, 하천, 지하 자원, 토양 및 지정학적 상태를 일컫는데 어때요? 이 부중성이 가장 강조가 되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급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으로 가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 공익 가치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근데 넘기시면 자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자, 개인한테는 토지는 자산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공익 가치가 아니라 사익 가치로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페이지 가시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은 나중에 투자론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우리가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기업의 재산 증식과 개인의 이윤 추구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경제 주체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그 투자 파트와 이걸 연결시켜서 용어 정리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 가시면 19페이지에 환경이라는 게 나와요. 자, 환경이라는 단어로서의 환경으로서에 대한 가치는 얘도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환경도 그냥 우리가 체크만 하고 가겠는데요. 자, 부동산은 하나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8회 때 나오고 거의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본다면 자, 부동산도 환경이 중요하긴 합니다. 환경이 전체면 부동산이 하나의 부분이죠. 근데 자, 환경에 영향을 받기만 아니라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부동산 환경이란 어떤 부동산을 에워싼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말하는데요. 자연적 환경이란 자연적으로 주어진 제조건을 말하고 인문적 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경제적, 기술적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환경이 구성 문제로 서로 주로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죠. 그래서 양자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과 환경의 관계는 간단히 본다면 부동산은 환경이 구성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부동산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므로 서로 독립적 관계가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이라고 그랬죠.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여 현상을 또 영향을 미치고요. 넘기시면은 환경의 경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는 유동적, 가변적으로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확대될 수 있고 축소될 수도 있죠. 그래서 환경의 경계를 파악해서 환경의 지배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된 것은 환경의 경계는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확대,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 시장이 다르잖아요. 지역 경제가 강북, 강남 틀리고 서울, 대구, 부산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또 파악하고 그게 축소될 수가 확대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활동의 주거지 같은 경우는 쾌적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생태적 환경 요소로서 우리가 교육과 소수익이 높아질수록 쾌적 가치를 또 높이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트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가시면 공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존재 가치에서는요, 공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16페이지로 가시면 공간으로서에 대한 가치를 가볼게요. 공간. 자, 여기는 이제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3차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우리가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되면요, 3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우리가 지표를 수평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공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지하 공간 또는 우리가 지중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3차원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입체 공간을 다 3차원 공간으로 봐요. 그래서 수평, 공중, 지중이 있죠. 그래서 지표와 연관된 토지, 택지, 농경지, 평야, 계곡, 수명 등을 수평이라고 하고, 주택, 빌딩, 기타 공중하여 연장되는 공간을 공중, 지표에서 아래 공간을 이제 지중 공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이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간은 이 세 가지를 다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공간이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구분 소유권과 구분 지상권은 민법에 배우시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갈게요. 그다음 3번에 이제 공간은 영속성과 관련됩니다. 자, 영속성이 없다면 공간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복합 개념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자, 복합 개념은 제가 법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미리 가겠지만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고요. 공중공간은 이제 그 시대로 갑니다. 공중권이라고 하고요.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들은 다 법률적 측면으로 봐요. 그 다음에 공간은 아까 다 이 기술적, 물리적 측면을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간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중 공간도 지하 공간도 분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보다 이 공중권을 이 토지의 지표의 70%에서 80%로 봐요. 100%가 된다면 지하는 30%로 보는데요. 이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경기로서 법률, 경제, 우리가 기술적,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복합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논리는 입체 공간의 이용과 그 범위의 한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및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동시에 우리가 입체화되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기술적 개념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범위가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민법 제212조는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 아니에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상하에 미친다는 규정은 그 효력을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미친다는 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무한히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표권은 수평 공간에 땅을 사서 자, 땅 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입니다. 농작물을 경작하든지 건물의 신축,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도 지표권에 들어가요. 자, 지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권은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지하권 개념 속에 지하의 개념 그 자체, 광물, 석탄, 가스,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지하도 같은 지하 구조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자, 이 미채굴된 광물에 대한 석탄, 석유, 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나라마다 틀린데요. 우리나라는 강업권에 계친 광물에 대해서 석유, 석탄, 가스, 개인이 땅을 파다가 석유가 나오면 개인의 소유권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지하로부터 석유, 석탄, 가스 등 같은 지하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 시설물, 지하실 터널 등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죠. 나라에 따라서는 틀려요. 그걸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디귿번 별표. 우리나라는 강업권의 개체인 이 구급권, 미채굴된 강업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에 소유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공중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공중공간은 공중하여 끝없이 연장되는 입체공간이라는 건 틀리겠죠. 그래서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권을 일정한 높이까지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포괄적 독점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중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높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책에 입문과정이니까 구체적으로는 표현을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공중권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공적 공중권과 사적 공중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전파권이나 전파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항공권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일조권과 조망권은 분쟁이 됩니다. 그럼 그것은 법원의 판단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공주권의 가치는 도심의 가치의 70에서 80%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주권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걸 또 우리가 나중에 TDR이라는 공주권 이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걸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공군중을 하려고 하는 게 TDR 개발권을 양도하는 TDR 제도도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고요. 자, 용적률이라는 것은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것은 운하 제도가 아니라 외국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 하나를 만들면서 용적률을 더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자, 용적률이라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공법 시간에 건축법 시간에 용적률은 건물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지하 공간은 상입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공중공간에 대한 그 공중권의 가치다.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이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간적으로 봤고요. 내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내용적으로 본다? 그럼 소유권은 이제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점유 사용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염두에 본다면, 자, 땅을 우리가 부동산을 샀다? 그럼 점유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취득해서. 그러면 부동산을 또 우리가 사용한다? 사용권, 처분은 나중에 처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적 범위는 그렇게 된다라고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간을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간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넘기시면 위치에서 시험 문제가 뜹니다. 그래서 위치 파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제 끝나면 총론 파트는 마무리를 집니다. 자, 위치에 따라 가치가 틀릴 겁니다. 자, 명동의 땅값은 비쌉니다. 그만큼 상업활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치에 따라 다르게 다 틀리다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성 존재 가치의 마지막에 우리가 페이지 18페이지 위치로서의 부동산, 위치 가치를 할게요. 부동성과도 관련되죠. 그래서 자, 앞쪽에서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29번지가 있고 30번지가 있다. 아파트가 있고 여기 공원이 들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자,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고 배우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죠. 그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입니다. 자, 이건 인접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를 학자들은 이제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좌표상에. 근데 경제적 위치라는 것은 상대적 위치가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가 있어요. 자, 지리적 절대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지리적 위치 고정성. 근데 이 인문적인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는 건 경제적 위치가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위치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가 갖는 시장성, 지역, 지형, 지세 등을 말하는데 부동산 활동을 시 위치는 조건 합품을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2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위치에 따라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시겠고 2번 별표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좌표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동성 때문에. 근데 상대적 위치는 그 부동산의 이 용도와 효용 측면에서 파악할 때 주변 토지 이용상에 따라 유용성이 변합니다. 가변적이죠. 따라서 상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성이 차이가 생겨요.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 간의 상호 대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달라지며 이처럼 어때요? 우리가 특정 부지의 토지 이용의 상대적 위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치성이라는 게 생기고 위치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어떤 대상물 간의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창구란에 나중에 이제 직가 이론에 접근성이라는 이제 지대 이론이 아니라 직가 이론에 마샬과 우리가 이 허드란 학자가 나와요. 그러면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는 게 접근성입니다. 그러면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마샬이 아니라 허드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마샬이라는 학자는
그냥 위치의 중요성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허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30번지에 전철역이 있다. 아파트가 이 전철역과 가깝다는 특정설이 같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러면 가까우니까 편리하면 위치가 좋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샬은 부동산의 가치를 위치의 가치로 표현한 위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허드는 접근성입니다. 지가는 경제지대에 바탕을 두며 지대는 위치는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하고 지가는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거꾸로 갑니다. 접근성이 전철역 특정선에 가까우면 편리하면 위치가 좋고 땅값이 비싸죠. 그래서 지가가 올라서 지대가 또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자,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자,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고요. 항상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만 가까우는 절대적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 거리로서 이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를 보시게 되면 근접성과 접근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공원이 있다, 주택이 있습니다. 40m밖에 안 떨어졌다는 것은 그게 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거리로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거리만 가깝다는 것은 근접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가 있다. 그래서 근접성과 접근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접성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가깝다는 대상물간의 시설물과에 대한 거리죠. 그래서 물리적 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을 따져봐야 돼요. 자, 복합적이라는 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건너가다가 뒤지겠죠, 그죠? 심리적을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 걸어가자. 자, 우회해서 갑니다. 시간적으로 13시간 걸립니다. 근데 한 대 줘봤고 더 많은 애는 엄마 콜택시 불러 30만 원 나옵니다. 하루 종일 맞죠, 경제적. 그 다음에 거리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거리만 간 게 아니라 접근성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근접성보다는 더 넓은 개념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물에 도달되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라는 게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게 아니라 이 더 큰 이 근접성과 좀 비교되는 게 접근성은 물리적인 거리의 가까움의 비용, 시간, 노력 같은 포괄적인 상대적 거리로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접근성과 부동산의 가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며 가치가 높습니다.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자, 우리가 항상 학개론에서는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일반적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떨어지는 분이 계시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항상 그런 것은 아니므로 그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반드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가 높다라는 자체는 틀린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접근성이 높다 그래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또 우리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접근의 대상물, 접근의 정도, 그 다음에 근접성과 접근성, 용도와 접근성 이렇게 염두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외라는 자체는 자, 첫 번째 위험 혐오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전철역이 뚫려서 사거리에 전철역이 생겨서 오피스텔을 지어놨는데 옆에 가스 처리장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그럼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으나 대상의 물에 이 위험 혐오 대상이라면 오히려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고요. 접근의 정도가 너무 인간 생활의 편의시설을 또 갖다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거는 뭐 개인마다 틀리겠죠. 근데 시장 안의 주택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시장 안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자체는요, 용도가 맞진 않죠. 주택은요, 주거지고 시장은 상업지입니다. 그럼 주거지는 쾌적성을 요구하고요, 상업지는 수익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시장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상인들이 소리 지르는데 거기다가 주택 지으면 완전히 힘들겠죠. 근데 아주 사람이 인접하지도 않는 조용한 곳에 상가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주택을 열으니까 바로 시장이니까 좋습니까? 주택을 확 여니까 2,000원 그러는 거예요. 어머 깜짝아, 못 나가. 다시 또 나가니까 500원 깎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예외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다음 근접성, 실질거리와 접근성. 자, 일반적으로 실질거리, 이 메달로 재는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때로는 실질거리는 가깝지만 접근성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횡단보도에 멀리 있어 우회하는 경우도 있죠. 건물의 주차장이 멀리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요, 아까 이 시장 안의 주택은 용도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접근성을 먼저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용도예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어때요? 맨 밑에 가시면 위치의 평가를 한번 가볼게요. 자, 부동산의 위치를 평가할 때는 먼저 그 부동산의 용도 동그라미 파악해야 된다. 이 부동산의 위치가 좋은가 나쁜가는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용도에 따라 위치 이용성이 평가되는데요. 주거용은 쾌적성, 생활의 편리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과 비용 절감입니다. 자, 공공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는 편익성과 능률성이죠. 자, 그 다음 위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용도와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즉 부동산의 용도는 다양하므로 어떤 부동산이 접근성 위치의 판단은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위치라도 상업지로 유리하나 주거지로 분리될 수 있다. 아까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한 상업지라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입지 파트에서 도매상점이 있고 소매상점이 있죠. 소매상점을 나중에 편의품점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 소매상점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중시되죠. 편의품은 고객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상품의 특성이 우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매상점이 도매상점보다는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양원은요, 어때요? 전철역 근처에 있으면 맨날 이제 전철역 근처에 있으면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면 요양처럼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은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습니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관광자원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행을 가시게 되면요, 가이드들이 어디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관광자원. 관광자원을 버스 대절해서 가고 우리가 전철 타고 가진 않죠. 혼자 떨어졌어도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흡입력이나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은 접근성이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처럼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이라든지 관광자원, 이 강한 흡입력의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은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예전에 제가 강남 쪽에서 강의하니까 자,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는 강한 흡입력이나 독점이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어떤 분이 러브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자, 러브호텔은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 가간 흡입력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관광자원 같은 거 위주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을 좀 더 좀 보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 18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자, 어때요? 아파트에 공원이 있다, 전철이 가깝다. 그러면 이것도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절대적 위치, 물리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근데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근데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이가 더 중요하니까 이 상대적 위치는 이 절대적 위치가 불변적 부동성이라면 이 가변적, 인문적, 인접성이 강하고요. 접근성은 이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고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거리만 가깝다고 해서 근접성이 아니라 상대적 거리로서 복합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접근성을 강조하는 학자는 허드입니다. 그럼 허드는 위치의 중요성을 가지고 해서 마샬에 대해서 우리가 지가라는 자체가 올라간다는데 지가에 여주는 것은 접근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전철역이 가깝다. 가까우면 특정 시설과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니까 위치가 좋다 보니까 가치가 높아져서 지가가 높으면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접근성을 강조하는 학자는 마샬이 아니라 허드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 그 다음에 이 근접성보다 넓은 접근성은 복합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표현은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반드시 높은 게 아니라 예외로서 위험 혐오 시설인지 시장 안의 주택은 예외라고 봅니다. 그럼 시장 안의 주택은 주거지 쾌적성이 중요하고요. 시장은 상업지 수익성이 중요하죠.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됐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은 이 접근성은 용도에 따라 중요하다.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할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 갖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용도에 맞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어때요? 위험 혐오 시설이든지 시장 안의 주택은 접근성이 예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점과 도매상점 중에서는 소매상점이 상품의 속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품이 더 접근성이 중시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처럼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중요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광자원 같이 강한 흡입력이나 독점이 있는 부동산은 접근성이 중요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도 접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사무실을 차리시게 되면요. 1층 부동산 같은 데가 우리가 딱 눈에 보이죠. 뭐 전철역이 있으면 더 좋고요. 자, 근데 좀 돈을 아끼려고 꺾어서 저기 산이야. 7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안 오겠죠. 그래서 이 접근성도 중개 활동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본질 속성 존재 가치는 이 자연이라는 자체는 이 공익 가치고 자산은 사익 가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은 전체고 부동산은 부분이다. 근데 부동산은 환경이 영향을 받기만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하더라. 환경은 경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경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 공간, 수평 공간, 공중 공간. 그래서 우리 이 공간으로 본다면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하권 내용 속에는 이 미치고된 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TDR이라는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TDR이라든지 개발권 TDR이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하공간이나 공중공간을 활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점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한다는 건 내용적 범위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위치는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로 따지는 접근성이 중요할 것이다. 접근성은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하며 마샬이 아니라 허드가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접근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때요? 이 도매상점보다는 소매상점, 편의품점이 중요하고 요양원처럼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이라든지 우리가 관광자원처럼 어떻습니까?
어때요? 강한 흡입력이나 우리가 이러한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은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매가 아니라 소매 상점의 접근성이 중요되며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높은 게 아니라 예외가 있어서 위험 해모 시설이나 시장 안의 주택은 접근성이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접근성은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용도가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총론 파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그냥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2편 파트가 이제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강론 다음 시간에 수요 공급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총론 파트는 여기 세 타임으로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